사진과 관련된 사진 예술과 관련된 범죄는 그 이동식 사진가 살인 사건이에요. 아, 네, 네. 1983년 1월 구로구 호암산, 지금은 금천구예요. 낙엽이 쌓인 곳에서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데 사실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24살의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독극물을 먹고 이제 죽은 걸로 사인은. 그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탐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만나는 과정 중에 그 범인인 네. 이동식, 당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식은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3범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 작가를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경찰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신은 뭐 사진 작가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네. 보여주는데, 사진이 대부분 그 여성의 누드를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일부는 되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있고 막 피가 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자신은 이제 이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그 사진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뭔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요. 네. 그걸 이제 그 눈썰미가 뛰어나신 이제 경찰 한 분이 본 거죠. 그 사진에는 그 하얀 베일을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그 죽은 그 사람이 맞다.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결국은 집에서 21장의 사진을 찾게 돼요. 이 죽은 여성의 사진을 찾게 되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1982년에 이발소에서 이 희생된 여성을 만나서 내 모델을 해달라고, 모델을 해주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해서 잘 유혹을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네.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어떻게 둘러댔냐면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찍은 거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인 척 찍은 연기해라. 거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마도 여성이 나중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희생자 주위에 풍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과 실제 범행 현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헤어지고도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진을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다른 사진 작가에게 맡기게 돼요. 분석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그 해상도가 좋다 보니 사람의 솜털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솜털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서 있는데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해상도가 좋아서 솜털이 다 보이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통해서 21장의 사진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살아있었고, 16번, 17번 사이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17번부터 22번까지는 솜털이 눕는 걸 볼 수 있죠. 이미 사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자 이동식의 전 처가 1972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네. 혹시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각종 여죄 추궁에 들어갔는데, 이동식이 이제 말을 오락가락하면서 뭐 자기가 뭐 살해하고 매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서 파보니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는, 결국은 밝혀지진 않아요. 결국은 그 행방불명된 전처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요.
근데 그냥 이 사건은 빨리 묻히게 돼요. 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그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돼요. 1986년 82년이니까 네. 86년. 86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연쇄 범죄, 연쇄 강도와 연쇄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연쇄 범죄를 먼저 좀 정의를 해보자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피해자가 2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네. 우리가 연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에 연쇄 살인에 대해서만 많이 접했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연쇄 범죄가 저질러지는 이런 소위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 범죄자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제 절도 범죄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소위 이제 비대면 범죄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범죄로 시작을 하는 이자들이 이제 그 수익들이 충분치 않으니까 강도로 발전을 해요. 강도로 발전을 하면 이제 사람을 대면해서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때 반드시 연결되는 범죄가 뭐냐면 성폭행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살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절도나 강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범죄로 가고 살인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공식처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네.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네.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네.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네.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막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세 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건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살인장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라고 있어요. 예. 화물차 운전기사가 이제 피해자이고 20대 가장이었는데요. 부인이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 부인을 되게 성실하게 뒷바라지하는 이제 20대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화물차 운전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깜깜한 새벽, 한 손에 봉투를 든 남자가 걸어갑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근을 지나가고 잠시 뒤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29살 강 씨. 화물차 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근 아내와 결혼해 석 달 뒤면 태어날 딸을 기다리던 예비 아빠였습니다. 사실 뭐 뺑소니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피해 남편이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문자 내용이 좋아하는 케이크는 없어서 못 샀는데 대신에 크림빵을 샀는데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뭐 아이에게 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자 이런 식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어서 당시 어떤 그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검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답답해하면서 그 네티즌들이 아예 수사대를 구성을 하면서 검거하기 위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해결 못하면 조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니 경찰이 뭐 4명이 사실 처음에 수사를 맡았었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초기에 뭐 특정 차를 가해자의 차량이라고 특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까지 했었는데 결국에 엉뚱한 차량을 또 가해 차량으로 지목을 해서 잘못된 특정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범행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차량 정비소에 CCTV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가해자를 좀 특정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범행 19일 만에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되어서 검거하게 되었어요. 범인을 좀 적기에 좀 검거하는 그런 뺑소니 광역수사대라는 것도 신설을 해요. 뺑소니가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주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끼리 사실 협업해야 되고 공조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할 상관없이 아주 수사 공조 체계가 긴밀해진 것 같더라고요. 2016년도에 뺑소니 사건 검거율을 보니 거의 99%였어요. 99%였고 다 잡히는 거네요. 예, 사실상 다 잡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사건의 뺑소니는 사실상 검거율이 100%였어요. 다 검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다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예.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의 정말 다 벌판이었죠. 아스팔트. 예. 예.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팅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하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하이드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 질주네요. 살인 질주죠. 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내가 이거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범이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 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다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